이제 손쉽게 백제를 정벌한 당나라는 이제 661년 20여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드디어 이제 고구려로 침략을 하게 됐어요. 이 안시성 전투 이후로 16년 만에 이제 당나라와 고구려가 맞붙은 일명 평양성 전투라고 불리는 2차 여당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아, 좀 많이 불리하겠다. 이 당나라의 목표는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성의 함락이었어요. 이 평양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두 개의 군대로 나뉘어서 진격을 했죠. 첫 번째 군대는 바다를 건너 대동강 입구로 들어가서 직접 평양성 부근에 진영을 쳤어요. 와. 그리고 두 번째 군대는 고구려의 요동의 지역 방어망을 피해서 아예 바닷길로 압록강에 들어와서 육로로 평양성을 공격하는 그런 전략이었던 거죠. 다 바닷길로 오네. 그렇죠. 당시 당나라에 맞서 고구려군을 지휘한 인물은 연개소문이었어요. 교수님, 당나라의 20만 군대에 맞서 고구려 연개소문 뭐 어떻게 이걸 대처해야 할까요? 네, 우선은 연개소문은 당나라군이 압록강을 건너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3만 명의 군사를 보냈는데 총사령관으로는 연개소문의 장남인 연남생을 내세웠어요. 당시 28살이었던 연남생은 18살 때부터 아버지 연개소문의 권력하에서 주요 관직을 차지한 고구려 내 2인자 같은 인물이었던 거죠. 연남생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3만의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당나라와 이제 맞붙게 되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처참하게 패배. 네, 정말 충격적이게도 단기간 안에 무려 3만의 고구려 군이 거의 전멸을 하게 돼요. 어떻게? 고구려군이 대패하게 된 결정적 요인은 바로 총사령관인 연남생이 전투 경험이 없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으로 연개소문을? 그렇죠. 연개소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 세습을 위해서 한 번도 전장에 나가본 적 없는 연남생을 무리하게 총사령관으로 내세워서 어떤 전공을 세울 기회를 주려고 했나 보죠. 이게 너무 연개소문이 공사 구분을 못했는데요. 네, 결국 연개소문의 잘못된 판단으로 3만의 군사가 전멸하고 연남생은 혼자 도망쳐서 목숨을 건졌다는 거예요. 고구려군의 이런 처절한 패배로 이 당나라군은 이제 대동강 입구를 통해 마침내 수도인 평양성으로 진격해서 성을 포위했어요. 이 당나라군이 평양성을 포위하자 연개소문이 이번엔 직접 전투를 지휘하게 되고 연개소문이 평양성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한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성을 줘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못 들어오게? 네, 바로 전투를 가능한 한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것이었어요. 장기전은 어떻게 해? 연개소문은 당나라군의 약점이 바로 군량과 물자 보급의 문제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1차 여당 전쟁의 경우에는 당태종이 직접 전쟁에 나섰고 또 고구려의 요동성을 확보해서 거기를 보급기지로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나 2차 여당 전쟁의 상황은 달랐어요. 바닷길로 모두 바닷길로 들어왔기 때문에 보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네요. 이제 이런 문제를 간파한 연개소문은 평양성 안에서 가능한 한 오래 버티는 것이었어요. 농성전. 맞죠. 그렇게 8월에 시작된 전투가 겨울을 맞이할 때까지 당나라군은 이제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며 이제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상엽 씨, 연합군인 신라가 당나라를 도우러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군도 사실 당나라의 요청을 받고 고구려로 향했어요. 근데 딱 때마침 백제 부흥을 꿈꾸던 패력이 신라군을 막아서고 이 사람들을 상대하느라 고구려로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 신라 입장에서는 고구려를 정벌하는 것보다 백제 지역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거가
게 더 시급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전쟁이라도 각자가 챙겨야 될 거는 챙겨야죠. 시간이 흘러버리면 그렇죠, 그건 다 그렇죠. 잃어버리거든요. 그렇지. 뭐 네, 당나라에는 이제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뜻밖의 소식이요. 네, 바로 연개소문이 죽었다는 소식이 어우. 전해진 거예요. 교수님 그러면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이 고구려의 상황은 어떻게 바뀌게 달라질 되나요? 것 같은데. 네, 연개소문이 죽자 고구려의 권력은 그의 장남인 연남생에게 이어지게 됐어요. 아 연남생은 소통이 안 돼. 아난 별론 것 같아. 능력 없을 것 같은데 연남생 연남생 별론데. 불안불안해요. 그러자 연남생의 동생들, 그 동생들의 측근이 이제 연남생이 동생들을 없애려 한다는 그런 이간질을 하는데 이 일로 이제 형제들 간에 결국 권력 다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연남생이 자신들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 동생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평양성을 장악하게 된 거예요. 이 일로 연남생은 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관직을 빼앗기고 이 목숨의 위협을 받아 이제 수도와 멀리 떨어진 바로 국내성으로 도망쳤어요.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아, 어려울 것 같다. 동생들의 반란으로 권력을 빼앗긴 연남생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나는 촉이 좀 오긴 하는데. 해보시죠. 해보시죠. 정답. 네, 지은 씨. 내가 못 먹을 건 니네도 못 먹어라는 심정으로 당나라에 고발합니다. 아, 좀 도와주세요. 네, 당나라의 도움을 청합니다. 아니면 그냥 당나라로 도망가지 않았을까? 아, 지은 씨 오답입니다만 상당히 근접했네요. 그런 식이죠. 정답. 네, 쌤 씨. 그러니까 고발보다는 고자질. 당나라에 투항을 했겠죠. 자포자기하고 그냥 네, 그냥 드세요 이렇게. 성 씨 정답입니다. 뭐라고? 아무리 그랬다 그래도 아 남생 아니라니까 처음 등장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 연남생. 네, 연남 궁지에 몰린 연남생이 선택한 생존법은 바로 당나라에게 그냥 항복하는 것이었어요. 이 고구려 정보를 이제 포기하고 있었던 당나라는 이제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오 알았어. 이게 웬일이야? 네, 어떤 면에서 포기하려고 했던 당나라는 고구려 정복을 위한 다시 한 번의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어요. 진짜 그래서 지치지도 않는다. 여기도 징하다. 징하다 진짜. 668년 당 고종은 이제 국내성에 고립돼 있던 연남생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바로 수십만의 원정군을 파견하면서 다시 고구려 정벌에 나서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여당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저 연남생만 아니었으면 정말. 당나라군이 가장 먼저 공격한 곳은 바로 요동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신성이었어요. 당나라가 그 연남생이 있는 국내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최전방에 위치한 이 신성을 반드시 지나가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8개월간의 긴 항전 끝에 바로 고구려의 신성은 그만 함락되고 말았어요. 교수님, 신성이 함락된 건 혹시 연남생의 투항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거죠. 원래대로라면 신성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국내성에서 바로 지원 병력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당나라에게 투항한 연남생이 고구려군을 도울 리가 만무했던 거죠. 말도 안 돼. 그래서 당나라는 이 연남생의 투항으로 오히려 가장 공략하기 쉬운 신성을 먼저 노린 거예요. 아, 이렇게 신성의 함락은 곧 고구려의 요동 방어 시스템이 무너졌음을 뜻하기 때문에 이 연남생의 투항은 바로 고구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되었던 거죠. 그랬네. 지붕이 뚫린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신성을 함락시킨 당나라군은 이어서 이제 남소성, 목저성을 차례로 함락한 후에 이제 국내성에서 연남생의 군대와 이제 합류하게 됐어요. 아 심지어? 합류라는 말이 너무 싫네요. 심지어 합리야? 게다가 연남생은 국내성을 포함해서 이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6개의 성을 고스란히
당나라에게 바치게 돼요. 진짜 매국노다. 왜 그랬을까 진짜. 그리고 당나라로부터 이제 요동 지역의 총사령관의 직위를 받고 고구려의 지리, 군사, 전술 등의 주요 정보를 고스란히 전해주게 된 거예요. 아 하늘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맞아요. 가슴을 쳤을까요. 아빠가 그렇게 지킨 땅들을.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연남생의 도움을 받은 당나라군이 이제 어디로 향했는지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당나라군은 이제 북쪽으로 진격해서 와. 부여성을 함락시켰고 이것은 후방의 위협 세력을 이제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리고 당나라군은 이제 압록강을 향해 진격했는데 어떡해. 이 평양성을 근거로 하는 고구려군은 이 압록강 방어선에서 당나라군을 무려 4개월간 막아내면서 저항을 했어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던 당나라는 평양성을 이제 바로 함락시키기 위해서 이제 신라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그런데 신라가 즉각 도움을 주러 왔을까요? 안 왔으니까 물어보시겠죠? 신라는 이제 좀 평온하거든. 자기네는. 자기네는 이제 백제로부터 위협도 없고 이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네, 신라는 약 10만 명 이상의 대규모 군사를 동원해서 평양성으로 진격에 나서긴 했어요. 아이고 진짜. 이로써 나당연합군이 함께 평양성을 포위하고 고구려의 운명을 건 최후의 전투가 벌어졌어요. 한 달간 치열하게 싸우면서 버티던 중에 고구려에게는 최악의 사건이 발생했어요. 바로 견고하게 닫혀 있었던 평양성의 성문이 그만 열리고 만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알아서 열어준 거야? 네, 고구려의 군사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던 그 한 승려가 당나라와 내통하며 고구려의 성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 결과 열린 성문으로 당나라군이 진격하고 말았죠. 결국 668년 9월 약 700년간 자주적인 세력을 구축하면서 동북아시아의 군사 강국이었던 바로 고구려는 내부 분열과 또 주요 인사들의 배신으로 마침내 역사의 막을 내리게 됐어요. 너무 이게 무슨 화난다. 말도 안 되는. 너무 허망하다. 진짜. 허진모 작가님 그럼 고구려를 그 배신한 연남생은 이후에 어떻게 돼요? 근데 연남생은 자기 가족과 자기를 따르는 모든 지지 세력을 데리고 당나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초에 연남생의 무덤이 발견이 돼요. 예, 그래서 무덤 안에 그 묘지명이라고 그 사람의 행적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남은 그런 돌이 발견이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후에 연남생이 당에 들어가서 어떠한 대접을 받았는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극진해요. 그냥 명목상으로 벼슬만 받은 것이 아니라 3개, 4개 이 벼슬이 막 주어집니다. 그러다가 끝내는 황제 곁에서 일을 하게 되는 영광을 누렸다.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서 연남생만큼 나라 팔아먹고 이렇게 잘된 케이스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나라에서도 고구려를 망하게 도와준 이 사람을 정말 극진히 모신 거네요. 그렇죠.